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인 전소희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벌써 12년이 되어 가는데요. 저희 남편은 성격도 온화하고 저한테도 정말 잘해줘서 시댁과도 큰 문제 없이 지내왔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셔서 동서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시댁은 3남 1녀의 대가족이고 저는 막내 며느리예요. 큰아주버님은 건설업을 하시고 작은 아주버님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고 시누이는 결혼해서 대구에 살고 있어요. 시어머님은 평생 정말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옷 한 벌도 몇 년씩 입으시고 음식 남기는 법이 없으시고 전기료 아끼려고 여름에도 에어컨은 절대 틀지 않으시고 선풍기만 사용하셨어요. 가끔 제가 어머니 더우시니까 에어컨 틀까요? 하면 이런 데서 뭘 틀어? 옛날엔 이것보다 더 더워도 잘 살았어 하시면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 15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는 혼자 사셨는데 집안 살림도 정말 꼼꼼하게 하시고 용돈도 아껴 쓰시는 분이었어요. 5년 전에 저희 남편이 사고로 명을 달리한 후에는 더 아껴 쓰셨죠. 저희가 용돈 드리면 너희들이 더 써야 할 곳이 많으니까 나는 괜찮다 하시면서 받기를 사양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저를 각별하게 아껴주셨어요. 다른 며느리들한테는 가끔 잔소리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큰 소리 내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알아 누워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닭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신 적이 있어요. 소희야, 많이 아프니? 내가 우리 집 뒷마당에서 키우던 닭으로 죽을 끓였어. 이거 먹고 얼른 낫자. 네가 아프면 우리 민수도 걱정하고 나도 마음이 안 좋아. 약은 제때 먹고 있지? 병원은 갔다 왔고? 며느리가 아프면 시어머니가 챙겨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그냥 푹 쉬면 금방 나을 텐데 번거롭게 죽까지 끓여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도 감기 옮을까 봐 걱정되는데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가 뭐 그렇게 약한 줄 아니? 나는 80까지도 거뜬한 사람이야. 너나 빨리 먹고 낫기나 해. 우리 민수 퇴근하면 또 걱정할 텐데 남편 걱정시키지 말고 어서 좋아지자. 그런 시어머니였는데 한 달 전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평소처럼 오전에 동네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가셨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꼭 시장에 가서 일주일치 반찬거리를 사오시는 게 시어머니의 루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2시쯤에 남편한테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소희야,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우리 어머니가 사고 나셨어.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시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빨리 병원으로 와줘. 나도 지금 회사에서 나가는 중이야. 큰형도 연락했고 둘째 형도 오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설거지 수세미도 그냥 놓고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한테 제발 빨리 가주세요 하면서 계속 재촉했던 기억이 나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보니 이미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큰아주버님, 큰형님, 작은 아주버님, 작은 형님까지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소희야, 왔구나.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하시대. 횡단보도 건너시다가 좌회전하던 화물 트럭한테 치이셨어. 그 트럭 운전사가 음주운전이었다고 하네. 완전히 취해가지고 신호도 제대로 안 보고 운전한 거야.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셨는데 의사가 각오를 하라고 그러더라. 머리를 많이 다치셨대. 뇌출혈이 심해서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릴 거라고 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하필 왜 우리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소희야,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조심스럽게 사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횡단보도에서 신호 지켜서 건너시다가 당한 거잖아. 정말 억울해 죽겠어. 그 술 먹고 운전한 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사고를 당하시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큰아주버님, 의사 선생님이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나요? 수술만 잘 되면 괜찮아지시는 건가요? 제발 희망적인 얘기 좀 해주세요. 솔직히 의사가 낙관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 나이도 많으시고 충격이 너무 컸대.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하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어머니가 워낙 강인한 분이시니까 꼭 이겨내실 거야. 그렇게 저희는 수술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간호사가 나와서 수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기는 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 너무 힘들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도이가 나오셨는데 얼굴 표정이 많이 심각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 수술은 일단 마쳤습니다. 출혈 부위는 지혈했고 뇌압도 어느 정도 낮췄습니다만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한 뇌출혈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지셨어요. 언제 의식을 회복하실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사 선생님, 혼수 상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뇌사하고는 다른 건가요? 깨어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뇌사는 아닙니다. 뇌간 기능은 유지되고 계세요. 다만 의식을 관장하는 부위에 손상이 있어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상태예요. 며칠 내로 깨어나실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의 생명력과 회복력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생체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해요. 가족분들이 자주 와서 말씀도 많이 걸어주시고 손도 잡아주세요. 의식이 없어도 환자분들이 가족의 목소리는 듣고 계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희는 그나마 조금 안심했어요.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니까요. 그날부터 저희는 교대로 중환자실을 지켰습니다.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 저녁 7시부터 9시 이렇게 하루 3번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시간만큼은 꼭 누군가가 시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소희예요. 들리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민수도 매일 울고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끓여놨고 어머니 드시라고 깻잎 나물도 무쳤어요.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주신 레시피대로 만든 거예요. 빨리 깨어나셔서 맛있게 드셔야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반응이 없으셨어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시고 각종 모니터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심전도와 혈압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걱정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니 집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혼자 사셨는데 집을 그냥 비워둘 수도 없고 화분들도 말라 죽겠고 우편물도 쌓이고 있을 텐데.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중환자실비가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보험이 있긴 하지만 본인 부담금도 상당할 거예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어머니가 깨어나시는 게 우선이야. 돈 문제는 우리가 형제끼리 나눠서 부담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직 깨어나지도 않으셨는데 벌써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점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가족분들, 환자분이 2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생체 징후는 안정적이지만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깨어날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포기하시면 안 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오가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2주하고도 3일이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병원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야근을 하고 있었고 저 혼자 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되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3중환자실 간호사실입니다. 혹시 김전순 어머님의 소위 며느리분 맞으세요? 어머님이 의식을 되찾으셨는데 다른 가족분들 말고 소위 며느리분께만 먼저 연락해달라고 하셔서 연락드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맞아요. 정말요? 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요? 지금 어떤 상태세요? 바로 갈게요. 네, 방금 전에 깨어나셔서 의식도 또렷하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다른 가족분들께는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며느리분만 와달라고 하시네요.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잠깐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전화 너머로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희야, 나야 어머니야. 내가 깨어났다. 그런데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면 안 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 혼자만 병원으로 와. 지금 당장 와야 한다. 정말 급한 일이야.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2주 동안 혼수 상태였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깨어나서 전화를 하시다니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깨어나셨다고요? 어떻게 갑자기? 지금 바로 남편이랑 다른 가족분들한테 연락드려야죠. 모두들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데요. 의사 선생님은 보셨어요? 아니다. 절대 안 돼.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소희야, 네가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알면 큰일이 나. 너만 와, 혼자서. 간호사한테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목소리가 너무 절박하고 다급하셔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깨어나셨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거나 하지 않으세요? 2주 동안 의식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깨어나시면 몸이 많이 힘드실 텐데요. 나는 괜찮다. 의사는 아직 안 봤어. 간호사가 의사 부르러 갔는데 그 전에 너한테 먼저 연락한 거야. 빨리 와. 시간이 없어. 그리고 핸드폰 진동으로 해놓고 와. 누가 연락해도 받지 말고. 알겠지? 전화가 끊어지고 나서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시어머니가 깨어나신 건 너무나 기쁜 일인데 왜 다른 가족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목소리가 워낙 절박하시고 2주 만에 깨어나신 상황에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시어머니 말씀을 따라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면서도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시어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택시기사한테도 제발 빨리 가주세요. 응급 상황이에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평소 같으면 20분 걸리는 길을 15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라 병원은 정말 조용했어요. 응급실 쪽만 불이 켜져 있고 로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가는 길도 어두컴컴하고 을신연스러웠어요. 3층 중환자실에 도착해보니 간호사 한 분이 간호사실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김점순 어머님 며느리분 맞으시죠?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다른 가족분들한테는 아직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워요. 의사 선생님한테도 잠시 후에 연락드리겠다고 하시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시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어머님 뵙고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세요? 의식은 완전히 또렷하세요. 말씀도 잘하시고 몸도 움직이실 수 있어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2주 동안 깨어나지 않으셔서 저희도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전화를 좀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2주 전보다는 많이 야위셨지만 눈빛만은 또렷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깨어나셨네요. 너무 걱정했어요. 2주 동안 매일 와서 손도 잡아드리고 말씀도 드렸는데 들리셨어요? 어떻게 갑자기 깨어나신 거예요? 소희야, 고생 많았다. 울지 마라. 네가 매일 와서 얘기해주는 거 다 들었어. 그래서 힘을 내서 깨어날 수 있었나 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너만 진심으로 걱정해주더라.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도대체 왜 다른 가족들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들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데요. 민수 오빠도 큰 아주버님들도 매일 병원 오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씀하셨어요. 소희야, 앉아라. 우리 얘기할 게 많다. 목소리 낮춰서 얘기해야 돼. 누구도 들으면 안 되거든. 내가 왜 너한테만 먼저 연락했는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정말 중요한 얘기야. 저는 시어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소희야,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12년 동안 나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줘서 고맙다. 내가 아플 때도 병원에 데려다주고 생일 때도 항상 챙겨주고 명절 때도 고생하면서 음식 준비하고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인데요. 그보다 지금 몸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고요? 몸은 괜찮아. 그런데 내가 혼수 상태일 때 꿈 같은 걸 꾸었어. 아니, 꿈이 아니라 현실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 어머니가 뭘 들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병실에 왔을 때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리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복도에서 하는 대화도. 내가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벌써 내 재산 얘기를 하더라고.
집은 누가 물려받을 건지,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설마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리가. 아마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의식이 없으신 상태에서는 환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큰 며느리가 어머니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병원비도 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그리고 둘째 아들이 어머니 집 관리 문제도 있고 나중에 상속받을 것도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건 아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닐까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어머니 집도 비워둘 수는 없는 거고. 소희야, 너는 착해서 모르는 거야. 내가 평생 살면서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진짜 걱정하는 사람과 재산을 노리는 사람은 눈빛하고 목소리부터가 달라. 너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했어. 다른 사람들은 글쎄다. 저는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물론 시댁 식구들이 완전히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재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내가 왜 너한테만 먼저 연락했는지 이제 얘기해 줄게. 소희야, 사실 우리 집에 숨겨둔 재산이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숨겨둔 재산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평생 검소하게 산 것처럼 보였지? 전기료 아끼고 옷도 아껴 입고 그렇게 살았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아껴서 돈을 모았어.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투자한 것들도 있고. 투자요? 어머니가 투자를 하셨다고요? 아파트 전세금 받아서 상가 건물 몇 채 샀어. 그리고 시골에 땅도 있고 너희 시아버지 생전에 나중에 개발될 곳이라고 해서 미리 사둔 땅들이야. 지금은 그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야.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던 시어머니에게 그런 재산이 있다니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어머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가족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시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나 혼자 관리했어. 통장도 따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도 내가 따로 보관하고 있어.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걸 알리면 자식들이 서로 싸울 게 뻔하거든. 그래도 언젠가는 말씀하셔야죠. 상속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미리 유언장을 써놨어. 공증도 받아놨고. 소희야, 내가 너한테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 너만이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는 며느리야. 돈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효도하는 거지. 그래서 내 재산 관리를 너한테만 맡기고 싶어. 어머니, 그런 중요한 얘기를 갑자기... 저는 막내 며느리인데 그런 큰일을 맡을 수는 없어요. 아주버님들이 계시잖아요. 큰아들, 둘째 아들, 그 애들 믿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서로 재산 가지려고 싸울 거야. 그리고 며느리들은 더 심해. 저는 점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복잡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소희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내가 정말 죽으면
그때 내 유언장대로 처리해줘. 그 전까지는 절대 다른 사람들이 내 재산을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해. 알겠지? 어머니, 그런데 저 혼자서 어떻게 그런 큰일을...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중요한 서류들이랑 통장들 보관해둔 곳을 알려줄게. 그리고 내 변호사 연락처도 줄 테니까 필요하면 상의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재빨리 누우시면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누가 오나 보다. 일단 자는 척하고 있을게. 너는 그냥 면회 온 것처럼 행동해.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상태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이 오고 계시는데 검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주무시는 것 같은데. 아, 깨어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쉽게 피로해지실 수 있어요. 일단 잠시 나가 계시고 검진 끝나면 다시 들어오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기다리는 동안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2주 동안 혼수 상태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렷하게 깨어나시다니. 검사 결과도 정상이고 말씀도 잘하세요. 내일 정밀 검사 한 번 더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럼 완전히 회복되신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가신 후 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의사가 뭐라고 하든 회복이 잘 되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내일 정밀 검사 한 번 더 하시고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럼 됐어. 소희야, 시간이 많지 않아. 내일 되면 다른 가족들한테도 알려야 할 테고 그럼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을 거야. 지금 내 얘기 끝까지 들어봐. 시어머니는 다시 주위를 살피시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말씀하셨습니다. 소희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들어. 내가 숨겨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줄게. 상가 건물 3채, 아파트 2채, 그리고 시골 땅 5필지야. 전부 합치면 시가로 한 15억 정도 될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평생 전기료도 아끼시던 시어머니에게 그런 거액의 재산이 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15억이요? 정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큰 돈을...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나요? 아니야. 그때는 집 하나랑 약간의 현금밖에 없었어. 그런데 내가 그 돈으로 계속 부동산에 투자한 거야. 아파트 전세금 끼고 상가 사고,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또 다른 부동산 사고, 그렇게 15년 동안 불려온 거야. 그런데 왜 가족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큰 재산이면. 말했다가는 자식들이 서로 싸울 게 뻔하잖아. 특히 며느리들은 더 심해.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재산 분배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 날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사고 때문에 계획이 바뀐 거지. 저는 여전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진지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분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희야, 내가 왜 너한테 이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 나는 원래 재산을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어.
그런데 이번 사고 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자식들이랑 며느리들이 한 짓들을 봤거든. 큰 며느리는 벌써 내 집 드나들면서 뭔가 찾고 다니더라고. 둘째 며느리도 마찬가지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거든요. 저는 정말 시어머니가 깨어나시기만을 바랐는데 다른 가족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먼저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유언장을 바꾸기로 했어. 원래는 자식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너한테 가장 많이 줄 거야. 전체 재산의 절반 정도. 나머지는 자식들이 나눠가지고. 어머니, 그런 큰 결정을 갑자기... 저는 막내 며느리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다른 가족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그럼 뭐 어때? 내 재산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지. 더 중요한 건 네가 내 뜻을 제대로 이어받아 주는 거야.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헛되이 쓰지 말고 좋은 일에 써달라고.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위를 더욱 조심스럽게 살피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소희야, 잘 들어. 우리 집 안방 옷장 오른쪽 끝에 서랍이 있지? 그 서랍을 빼내면 뒤쪽 벽에 작은 금고가 있어. 벽지로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사각형 모양으로 벽지가 잘린 부분이 있을 거야. 금고요? 어머니 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설치한 거야. 그때는 현금만 조금 넣어두었는데 그 후로 계속 중요한 서류들 보관하고 있어. 비밀번호는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날짜야. 2012년 5월 12일 501212 이렇게 누르면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제 결혼 날짜를 비밀번호로 해놓으셨다니. 어머니, 제 결혼 날짜를요? 그래. 네가 우리 집에 온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었거든. 그래서 그걸로 비밀번호를 정했어. 그 금고 안에 내 모든 재산 관련 서류가 들어있어. 통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 그리고 새로 쓴 유언장까지. 어머니, 그리고 하나 더. 혹시 모르니까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놨어. 신정로에 있는 한빛 법무법인 김정우 변호사한테도 내 유언장 사본을 맡겨두었거든. 내가 죽으면 그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 변호사까지. 소희야, 혹시 내가 다시 위험해지거나 정말 죽게 되면 다른 가족들이 내 집에서 뭔가 찾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그 금고한 서류들을 가져와야 해.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알겠지?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제가...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그리고 김정호 변호사한테도 미리 얘기해 뒀어. 소희라는 며느리가 찾아가면 내 유언장 관련해서 상담해달라고. 변호사 명함도 금고 안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연락해. 그때 갑자기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지럽네. 머리가 좀... 소희야, 내 말 잊으면 안 돼. 금고 501212. 시어머니가 갑자기 머리를 부여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간호사님! 간호사님! 저는 급히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머리를 붙잡고 아파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머리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소희야, 금고 절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시어머니가 그 말을 마치시고 눈을 감으시더니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의사 선생님, 응급 상황입니다.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시어머니를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어요. 뇌압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출혈 가능성이 있어요. 응급수술 준비하세요. 이제 밖으로 나가주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어요.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습니다. 복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되어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소희야, 지금 어디야?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어머니가 깨어나셨다는 거야? 왜 연락 안 했어? 나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벌써 연락이 간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나도 지금 병원에 있어.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수술 중이야. 뭐? 다시 쓰러지셨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곧이어 시댁 가족들이 모두 병원으로 몰려왔어요. 큰아주버님, 큰형님, 작은 아주버님, 작은 형님, 그리고 대구에서 올라온 시누이까지. 소희야, 어머니가 정말 깨어나셨던 거야? 의사가 뭐라고 해? 지금 수술 중이라는데 어떤 상태인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깨어나셔서 잠깐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머리 아프시다고 하시면서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 혹시 뭔가 특별한 얘기 하신 거 없어? 저는 그 질문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별다른 얘기는 그냥 깨어나셔서 다행이라고 하시고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왜 소희한테만 먼저 연락하라고 하셨을까? 우리한테도 연락해달라고 하시지. 저는 대답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오셨어요. 가족분들, 수술은 끝났습니다. 다행히 큰 출혈은 아니었고 지혈도 잘 됐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다시 불안정해졌어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또 혼수 상태에 빠지실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뇌 손상 환자분들의 경우 이런 일이 간혹 있어요. 한번 깨어났다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가족들은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정말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금고와 서류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교대로 지키기로 했는데 그날 밤은 제가 남기로 했습니다. 혼자 남아서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 시어머니가 해주신 말씀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말 15억이나 되는 재산이 있을까? 시댁 가족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시어머니 집 안방 옷장 뒤에 정말 금고가 있을까? 새벽 6시쯤 되어서 간호사가 나와서 시어머니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체 징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회사에 가고 없었고 저 혼자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금고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서류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어머니 집에 가기는 어려웠어요. 다른 가족들이 언제 갈지 모르고 혹시 들키면 어떻게 설명할지도 막막했거든요. 그날 오후 3시쯤 큰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희야, 너 지금 시간 있어? 어머님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 좀 챙겨와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갈래? 혹시 어머님이 깨어나시면 갈아입으실 옷도 필요하고 세면도구 같은 것도 가져와야 하잖아. 저는 그 제안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금고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네, 좋아요. 언제 가면 될까요? 그래, 그럼 1시간 후에 어머님 집에서 만나자. 동서도 온다고 하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혼자 가면 금고를 확인하기 쉬웠을 텐데 다른 분들과 함께 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금고가 정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해 보니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벌써 와 계시더라고요. 소희야, 왔구나. 우리 어머님 옷장 정리하고 필요한 거 챙기자. 그런데 어머님이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어디에 보관하고 계셨는지 아니? 맞아.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말이야.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어머님 통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재산을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그런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겠네. 안방부터 찾아보자. 세 사람이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옷장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서랍에는 옷만 있네. 큰언니, 옷장 위쪽은 어떤가? 여기도 이불이랑 옷만 있어. 혹시 다른 방에 있을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옷장 오른쪽 끝 서랍 뒤에 금고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집안을 뒤진 후에도 중요한 서류는 찾지 못했어요. 이상하네. 어머님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어디에 보관하셨을까? 은행에 안전금고라도 있나? 내일 은행에 가서 물어봐야겠어. 일단 오늘은 옷이랑 세면도구만 챙겨가자. 그날 밤 저는 계속 금고 생각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곳에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 두셨을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안정적이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큰 아주버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소희야, 우리 어머니 통장을 은행에 가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잔고가 별로 없더라. 병원비 낼 정도는 되지만 혹시 어머니 다른 은행에도 통장이 있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숨겨진 재산이 정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그런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시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댁 가족들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혼자 시어머니 집에 갈 기회가 생겼어요. 시어머니를 위해 죽을 끓여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다른 가족들은 모두 바빠서 못 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옷장을 살펴봤어요. 옷장 오른쪽 끝에 있는 서랍을 조심스럽게 빼내보니 정말로 뒤쪽 벽에 사각형 모양으로 벽지가 잘린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그 부분을 누르니 작은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어요.
비밀번호 051212를 입력하니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통장만 해도 7개나 되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쓰신 유언장과 변호사 명함도 있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두 합치면 3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서류들을 보니 정말 시어머니 말씀대로 상가 건물과 아파트, 땅까지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보니 정말 저한테 전체 재산의 거의 절반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모든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거였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보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가족분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뇌압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번에는 수술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면서 시댁 가족들의 행동을 지켜보니 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큰아주버님이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정말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 유산 정리 문제 말이야. 어머님 집이랑 통장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혹시 유언장 같은 게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맞아. 그리고 어머님이 다른 재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꼼꼼히 찾아봐야지. 오빠들, 저도 딸인데 상속받을 권리 있죠?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실망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가 알려주신 변호사 사무소에 찾아갔습니다. 소희님 맞으시죠? 김점순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유언장 관련해서 상담받으러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르신께서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을 저희 사무소에 맡기셨어요. 그리고 유언 집행자로 소희님을 지정하셨고요. 이제 유언장을 공개하고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가족회의 자리에서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주었는데 모든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총 시가 15억 원 상당입니다. 상가 건물 3채, 아파트 2채, 토지 5필지, 그리고 현금 3억 원입니다. 이 중 50%는 막내 며느리 소희님에게, 나머지 50%는 자녀분들이 균등 분할하여 상속받으시게 됩니다. 15억? 어머님이 그렇게 큰 재산이 있으셨다고요? 어떻게 소희가 절반을 받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며느리가 친자식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유언장이 정말 진짜예요? 혹시 위조된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입니다. 고인께서 작년에 직접 오셔서 작성하셨고 올해 초에 한 번 더 수정하셨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유언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희야, 미안하지만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어.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쓴 유언장일 수도 있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어요. 하지만 김정호 변호사가 그런 일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소희님, 걱정하지 마세요. 고인께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계셨어요. 유언장 작성 당시 정신 감정도 받으셨고 의사 소견서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증인들도 있고요. 결국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시어머니가 준비해 놓으신 증거들 덕분에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시댁 가족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가 혼수 상태일 때 재산을 찾아다닌 것들, 그리고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결국 유언장대로 상속이 이루어졌고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 산소에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뜻대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재산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으셨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실 줄 아셨거든요. 그 2주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드라마 같았어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신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비밀을 털어놓으시고 그 비밀이 결국 진실로 드러나는 과정까지. 여러분도 가족 간에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돈이나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게 진정한 가족의 정이니까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정말 큰 교훈을 남겨주셨어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마음이 통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지금도 저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